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정보겸입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인 리스크오프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위협 발언에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인데요. 뉴욕 3대 지수는 이 시각 현재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받아볼 시그널은 뭐가 있는지 저희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하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5% 관세 선언에 러셀을 포함한 뉴욕의 4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락으로 시작했고요. 장중에 반등 신호가 있었지만 매도세가 더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점 부근에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특히 다우지수가 1.6% 넘게 빠지면서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오늘 자금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건 테크와 성장주 쪽에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타났다는 건데요. 3대 지수 하락하는 거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오늘 좀 하락하는 종목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더 눈에 많이 띕니다. 시총이 큰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아마존,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와 애플만 M7 종목 중에서는 올라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3% 넘게 빠지면서 소프트웨어주 쪽은 다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금융주 쪽에서도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진 쪽은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라일리 특히 4%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에너지 쪽에서도 좀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이런 흐름을 만든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두 가지 이슈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살펴보시죠. 자, 관세와 AI 두 가지 축에서 오늘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이슈는 트럼프의 15% 글로벌 관세 선언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관세 구조를 한눈에 파악해 보면요. 대법원에 트럼프 관세에 대한 위법 판결이 있었죠. 여기에 트럼프가 다른 법으로 더 강하게 대응을 한 겁니다. 무역법 122조를 발동했는데 거의 쓰이지 않던 조항입니다. 전 세계 수입품의 최대치 15%를 일괄 관세하기로 한 거고요. 최대 150일 한시 적용이 되는 임의 관세입니다. 자, 적용 범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거의 모든 국가와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핵심 광물과 의약품 등에는 일부 예외가 적용이 됩니다. 또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충족하는 품목도 일부 제외가 되고요. 철강과 알루미늄 등의 기존 관세는 유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시장은 좀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10%를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상향을 했죠. 구체적인 서명과 발효 시점도 불명확하고 150일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변수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예측 가능성이 급락을 한 건데요. 오늘 증시에는 이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수입 원가 상승이 우려되는 의류와 소비재 쪽에서 먼저 충격을 받으면서 좀 하락을 크게 나왔고요. IT와 하드웨어 쪽으로도 글로벌 공급망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글로벌 성장 둔화와 물가 재상승 그리고 기업 마진 축소라는 세 가지 부담이 한꺼번에 작용을 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15% 관세라는 그 강도 자체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정책 리스크가 시장의 프리미엄을 깎아내린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관세 위협에 더해서 AI 쪽으로도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었는데요. 시트리니 리서치가 AI발 경기 침체라는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독립 리서치 기관인 시트리니 리서치가 보고서를 내놨는데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AI가 너무 잘 돼도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요. AI의 성공이란 곧 생산성의 급증을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 칼라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둔화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상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증시가 30에서 40% 조정을 받을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업종들이 있었죠. 일단 사스와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사람 업무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했고요. 플랫폼 기업들도 중개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했습니다. 또 거래와 결제 자동화 가능성에 핀테크 업종 안 좋은 영향 있었고요. 중간 수수료 모델이 있는 자산운용과 대체 투자 쪽으로도 좀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오늘 어땠냐면요. 일단 AI 낙관론의 정점에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설적인 침체라는 시나리오가 등장한 거에 좀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AI 기대치가 좀 재조정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장주의 매도세 강하게 나왔고 나스닥의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한편 과잉 반응이라는 논란도 존재한다는 것까지 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AI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기보다는 AI 성공 이후에 부작용이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등장을 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결국 관세는 정책 리스크, AI는 성장주 프리미엄을 흔들면서 동시에 압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 이렇게 살펴봤고요. 개별 종목들은 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관세 리스크에 또 AI발 경기 침체 우려까지 정말 설상가상으로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는 오늘 M7 종목입니다. 테슬라가 약 장중에 4% 이상 내렸는데요. 두 가지의 약재가 있었습니다. 우버가 자율주행 파트너사들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부를 출범시켰다는 소식에 이 경쟁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고요. 또 테슬라가 자율주행 사고와 관련된 데이터를 이 미국 교통당국에 제출을 했어야 됐는데 이걸 난항을 겪으면서 이 과정에서 제때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법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된 테슬라, 오늘 큰 폭으로 내리게 됐고요. 또 이어서 아마존 2.67% 장중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가 이 현지 시각 23일 또다시 이 빅테크들의 막대한 AI 지출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특히 아마존에 대해서는 우리가 Free Cash Flow, FCF, 우리나라 말로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올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될 수 있다면서 아마존의 재무 건전성에 굉장히 큰 우려감을 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AI에 돈을 이렇게나 많이 쓰는데 아마존의 현금 여력이 버텨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마이클 버리는 구글의 현금 창출 능력에 대해서도 걱정 어린 시선을 보냈는데요. 그나마 그래도 구글은 아마존에 비해서는 1% 하락이면 어느 정도 좀 하락을 방어해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웰스파고 측에서 구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AI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웰스파고 측에선 봤는데요. 고객 데이터와 컴퓨팅 역량 그리고 유통에서의 우위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골고루 갖춰야 하는데 전부 다 이 경쟁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글의 실적 추정치를 높여 잡았고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종목의 마감가 기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던 테슬라. 다행히 장 후반부로 갈수록 하락폭을 일부 줄여가면서 2.9%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아마존도 2.29% 여전히 2%대의 하락폭을 유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알파벳 구글 1% 초반대 그나마 좀 하락폭을 방어해내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머지 M7 종목 상황 희비가 다소 엇갈렸는데요.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죠.
이 오늘 소프트웨어 투심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악화가 되면서 대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무사하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종전에 브리핑에서 정보경 앵커가 말씀드렸던 이 시트리니 관련 보고서 이슈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소프트웨어 전반에서 이 AI에게 대체될 만한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소프트웨어 대표 종목 4가지, 이 워크데이와 도큐사인, 먼데이닷컴, 프레시웍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에서 하향으로 내렸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겠죠.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 전반의 투심이 악화가 된 모습이고요. 엔비디아는 그래도 오늘 0.46% 상승하면서 장중에 단단하게 잘 방어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엔비디아죠. 여기에 JP모건이 상당히 좀 기대 어린 시선을 내놨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가이던스 상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려준 엔비디아고요. 이어서 애플도 0.76%, M7 치고는 상당히 오늘 견조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에버코어 ISI가 애플에 대해서 아웃퍼폼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애플의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좋은 데다가 자본 집약도가 낮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큰 돈이 필요하지 않은 편이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덧붙였습니다. 그럼 이 3가지 종목 마감가 상황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3% 이상 오늘 소프트웨어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그대로 흡수해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엔비디아 0.91% 거의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애플 0.6% 상승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히트맵에서 돋보였던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시죠. 가장 먼저 노보노디스크 16% 이상 큰 폭으로 내렸는데요. 이 노보노디스크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인 카그리세마가 3상 임상에서 평균 23%의 체중 감량을 기록했습니다. 일라일릴리의 25.5%라는 이 감량 효과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일라일릴리의 주가는 장중에 4.5% 이상 올랐지만 반대로 노보노디스크는 추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입니다. 아셀렉스의 주가가 오늘 큰 폭으로 77% 이상 폭등했는데 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아셀렉스를 인수하기 위해서 최대 7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조 1,2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폭등했고요. 마지막으로 도어대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배달 플랫폼이죠. 기본적으로 표면적인 이슈는 폭설로 인해서 뉴욕과 필라델피아 등 여러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 사태가 빚어졌다는 소식. 이와 더불어서 종전에 말씀드렸던 시트리니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AI의 도입으로 인해서 배달 플랫폼들, 결제주들 역시 크게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오늘 급락했던 도어대시까지 세 종목의 마감가 상황 바로 보시죠. 가장 먼저 노보노디스크 16% 이상 급락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셀렉스는 77% 거의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대시 6.6%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원자재 가격과 이 시각 매크로 흐름까지 만나보시죠. 5시 기준입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는 0.18% 소폭 내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목요일에 제네바에서 3차 핵 협상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지정학적인 위기가 다소 가라앉으면서 원유 공급 우려가 진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유가를 살짝이나마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큰 변동은 없었고요. 비트코인이 크게 급락했는데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시장 전반에 퍼지면서 5% 이상의 급락이 나왔고 6만 4천 달러 선까지 붕괴가 됐습니다. 이어서 금은 반대로 3% 이상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이 관세의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AI발 기술주 약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전반적으로 커졌던 시장이었죠. 금의 매력도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고요. 반대로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큰 폭으로 제법 크게 내렸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국채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게 됐고요. 국채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는 장단기물 모두 내린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3대 지수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다우지수. 다우지수는 1.6% 이상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인 탓이 컸고요. 또 이어서 나스닥도 오늘 1.13%, 폭이 비슷비슷하게 내렸습니다. 나스닥은 오늘 소프트웨어와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급락했었죠. 전반적으로 S&P 500장 역시 1% 이상 내리면서 관세발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AI가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 시트리니의 보고서까지 두 가지 이슈가 시장을 크게 끌어내렸던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What's No 5 출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었죠. 크게 두 가지의 축이 이끌어내렸습니다. 첫 번째가 관세 관련 이슈였고요. 두 번째가 AI발 경기 침체 우려였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관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이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한때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이 살아났죠. 하지만 이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하던 10%의 글로벌 관세를 단 하루 만에 즉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현지 시각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악용하려는 국가들에게 기존의 합의보다 훨씬 높은 관세와 더 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합의는 합의라면서 관세 인상 수용을 거부했고요. 당초 3월로 잡혀 있었던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절차를 전면적으로 보류했습니다. 이에 관세 정책의 향방을 둘러싼 혼선이 커지면서 투심이 위축된 모습이고요. 여기에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 재개 이번 주에 앞두고 있죠. 이 중동 지역에 미군이 증강 배치가 되면서 더불어서 국제 유가도 상승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와 헬스케어가 강세를 보인 반면에 임의 소비재와 금융주는 약세를 나타냈고요.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시장은 관망보다는 이제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포커스를 조금 더 좁혀서 개별 섹터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소프트웨어주들이 큰 폭으로 급락했었죠. 그 이슈가 된 도화선이 된 주요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결제, 대체 투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AI가 성장 동력이 아니라 경제를 갉아먹는 리스크로 부각이 됐기 때문인데요. 크게 두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미국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점검하면서 4가지의 종목을 매수해서 보유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제프리스는 자체 AI 리스크 프레임워크와 기업별 펀더멘털을 근거로 해서 해당 기업들이 더 지속적인 리스크와 부정적인 투자 심리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3.5%대 정면으로 저격을 받았던 워크데이와 먼데이닷컴, 프레시워크 그리고 도큐사인의 주가가 각각 8% 이상씩 급락했습니다. 여기에 시트리니 리서치의 보고서도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는데요. 해당 보고서는 AI가 화이트 칼라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면서 고용이 줄게 되면 소비가 위축될 것이고 이 소비가 위축된다면 기업 실적이 다시 한번 악화가 될 것인데 그럼 또다시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악순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면서 경고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경기 침체를 AI가 불러올 수 있다는 의미죠. 이 때문에 결제와 소프트웨어, 대체 투자 종목들이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AI 기대감이 과도했다는 경계심이 확산되면서 시장은 AI로 인한 수혜주 대신 AI로 인해 충격을 받을 종목들을 먼저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정말 이 섹터별 악재가 많습니다. 비단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이 금융주들과 항공주들도 동반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금융주들은 가장 먼저 이 대표적인 사모펀드 그리고 행동주의 투자펀드의 발목이 잡혔고요. 이어서 항공주들은 폭설에 발이 잡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금융과 항공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며 시장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먼저 S&P 500 금융 섹터는 장중 3% 이상 떨어지면서 주요 업종 가운데 가장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블랙스톤은 7%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행동주의 헤지펀드 사바캐피털 매니지먼트와 또 콕스캐피털 파트너스가 블루아울의 세계 신용펀드 지분에 대해 공개 매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확산된 영향입니다. 조금 표현이 어렵죠. 쉽게 말하자면 외부 행동주의 펀드가 펀드 지분을 사들여서 경영이나 운용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다른 자산운용사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전반적으로 퍼진 겁니다. 블루아울의 주가 역시 5% 이상 추가 하락했고요. 대형 금융주들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7% 넘게 떨어졌고 골드만삭스도 4% 가까이 밀렸습니다. 항공주 역시 악재를 맞았는데요. 미국 동부 해안을 강타한 폭설로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와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약 5%, 델타 에어라인스는 약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날씨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 특히나 롱아일랜드 지방에는 20인치에 달하는 적설이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업종별 개별 악재가 겹치면서 금융주와 항공주들까지 동반 부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제 개별주 이슈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오늘 오라클의 주가가 5% 이상 급락했었죠. 이 오라클 하면은 같이 엮여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까지 부진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라클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부담과 오픈 AI 관련 불확실성이 동시에 부각된 점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라클 주가는 장중 5% 넘게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만 낙폭이 20% 후반대로 확대됐는데요. 가장 큰 우려는 역시나 AI 관련 대규모 투자입니다. 최근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 확대 등 AI 인프라에 막대한 자본 지출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프리 캐시플로우 FCF죠. 잉여 현금 흐름은 줄고요. 설비 투자는 반대로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현재 시각 23일 이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린은요. 오라클을 포함한 일부 빅테크 기업들을 지목하면서 막대한 AI 지출이 대체 언제 멈출 것인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오라클이 향후 성장 동력으로 기대고 있는 오픈 AI 역시 아직 적자 구조라는 점도 상당히 부담인데요. 현재 시각 20일 오픈 AI가 2030년까지 컴퓨팅 인프라에 약 6천억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 우려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최근 오픈 AI의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불확실성, 그리고 오라클과 오픈 AI, 소프트뱅크가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구조를 둘러싼 이견 보도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하루였습니다. 결국 시장은 AI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 좋지만 그 비용을 감당할 기초 체력이 충분하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설상가상으로요. 장 후반부 들어서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여전히 갈 길을 잃고 표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의 무더기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발표가 됐었던 5천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것으로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오픈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은 역할 분담과 파트너십 구조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이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 10기가와트 규모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인력 충원은커녕 본격적인 데이터 센터 개발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금 조달도 걸림돌이 됐는데요. 금융권이 오픈AI의 상환 능력을 우려하면서 직접 건설 계획은 제동이 걸렸고 결국에 오픈AI는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각각 개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국가의 컴퓨팅 자원을 급히 확보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2030년까지 컴퓨팅 비용 전망도 6,650억 달러로 크게 상향됐습니다. 결국에는 천문학적 AI 투자를 선언한 오픈AI의 인프라 구축 지연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시장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AI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막대해지다 보니까 AI가 스스로를 갉아먹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경제까지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진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이슈 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이야기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참 오늘 시장이 대형 기술주랑 금융주가 좀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금이 방호주 쪽으로 흘러가면서 전형적인 리스크오프 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소프트웨어, 테크 쪽 차익 실현 매물 많이 나왔고 월마트, 코카콜라 같은 필수 소비재도 흐름이 좋았던 것 같은데 위원님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료랑 제약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 방어주적인 능력을 보여줬다. 물론 제약이랑 그 음식료가 미국 주식은 성장주의 그 개념도 띄고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프면 약을 지어 먹어야 되고 아무리 어려워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음식료랑 제약은 기본적인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어 능력 플러스 그 지금 기술주들의 어떤 쇠퇴 때문에 그 옮겨가는 수요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강세를 나타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의 약세는 계속되고 있네요. 그리고 네. 오라클의 추락은 지속되고 있네요. 오라클과 팔란티어, 그다음 브로드컴, 이 뜨거웠던 주식들 이제는 그렇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빨간불이 굉장히 이미 강하게 들어왔어요. 완연히 꺾였기 네. 때문에
그 차트상으로도 완벽하게 꺾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시 간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약세를 지금 네. 보였습니다. 전부 시뻘건색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소프트웨어 업체는 뭐 AI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젠슨왕이 그렇게 역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대한 우려는 투자자들이 지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클로드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컴공가 어제 뉴스 나왔더라고요. 컴공가 이꼬르 그 취업률 100%. 이 공식이 대학교에서 깨지고 있다. 아, 컴퓨터 공학과를 가더라도 이 컴공과에서 배우는 것들을 AI가 지금 단 몇 분 만에 학습을 해버리는 바람에 네네. 지금 이런 우려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계속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뭐 기업 관계 관리부터 시작을 하여서 전사적 자원 관리,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쓰는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업체들 다 약세를 보였고요. 눈에 띄는 거는 샌디스크는 어제도 상승을 했다는 정말 이 무서운 오. 질주가 아닌가. 저희 어제도 다뤘잖아요, 샌디스크. 팔란티어의 예전의 모습이 샌디스크에 영혼이 옮겨 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팔란티어는 이제 그 뜨거웠던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반면에 샌디스크가 팔란티어의 그 어떤 그 빨리 달리는 적토마와 같은 영혼이 저기 옮겨 붙은 게 아닌가. 끝도 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66.49, 666 좀 그쵸? 숫자가 안 좋긴 한데 666.49.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아까 말한 대로 기존의 이런 그 사스라고 해요. 이런 구독형 서비스. 네. 기업들이나 소비자들이 일정 돈을 지불하고 월간 혹은 연간 단위로 분기 단위로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종말 이런 화두가 지금 그 계속 대두가 되면서 굉장히 지금 이쪽이 약합니다. 그리고 옮겨 붙은 게 이쪽 금융주죠. 이쪽에 사모펀드라던가 뭐 블루아울 캐피털스는 대표적으로 AI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들이고 거기에 얽혀가지고 대형 회사들까지 이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약한 모습이죠.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특히 AI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이 금융회사들이 같이 약한 모습이고요. 대신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약했고 그러네요. 그리고 샌디스크는 계속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거죠. AI가 소프트웨어를 잡아먹던 소프트웨어가 AI 신에서 다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살아남든 어쨌든 간에 데이터 센터에서 정보의 어떤 그 저장량과 정보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양은 유통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장 장치의 부족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샌디스크의 지금 그 상승은 계속되고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통신 섹터는 여기 조그마지만 통신 그리고 음식료, 제약 기본적으로 방어적인 섹터죠. 유틸리티까지 그리고 여기 화학이라던가 정유는 지금 약간 그 유가의 반등 요거에 지금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월마트나 코스트코 혹은 일라일이나 존슨앤존슨 이런 쪽으로 조금 사람들이 방어주적인 성격으로 옮겨가는 게 아닌가. 음식료 중에서는 또 굉장히 강했던 섹터가 여기 담배 부분에 있거든요. 아, 네. 필립 모리스와 알트리아죠. 이거는 지금 뭐 담배는 사실 그쵸? 아무리 금연 운동 여러분들 미국은 역사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뭐 담배 회사를 상대로 뭐 소송을 가지고 뭐 몇백억 얻고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래도 담배 회사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아까 전에 하나 더 추가해야겠네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약은 먹어야 되고 음식료는 사서 먹어야 되고 담배는 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쪽이 굉장히 섹터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기술주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몰락했으나 저장장치 쪽은 아직도 강한 모습을 띠고 있고 그리고 그 전반적인 모습이 저장장치나 샌디스크 쪽은 강하지만 이제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저런 음식료 제약이라던가 이런 섹터로 옮겨가는 모습이 완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조금 힘을 좀 되찾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그렇다고 그렇게 약한 건 또 아닌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때 너무 뜨거웠던 시절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좀 생소하죠. 어제 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조정이 크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뭐 아직 뭐 조정이 크게 나오진 않았는데 뭐 다우지수도 지금 5만 근처에 있고 뭐 그렇죠. 트럼프의 어떤 관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시장의 타격이 생각보단 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부분보다는 계속해서 작용되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AI가 기존 산업을 잡아먹고 네. 더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 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 모바일 시대처럼 새로운 파일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어떤 그런 천병이 될 것인지 그 어떤 여기 갈림길에서
여기서는 이제 또 비관론자들이 그 말이 잘 먹히게 되죠. 시장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떨어지면 마이클 버리한테 가서 자꾸 그 인터뷰를 하니까 그게 쓰이니까 더 그런 거예요. 마이클 버리는 지금 같은 경우 유명세를 더 얻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 블로그 구독자 수를 늘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직업이 바뀌셨잖아요. 펀드 매니저에서 블로거로 직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수익 모델이 뭐겠어요? 블로그 구독자를 높여가지고 월 구독료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명세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관론에 조금 경계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너무 거기에 빠져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어떤 전략을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적입니다. 조금 우려해야 될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시장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좀 맞춰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됐는데 그 와중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월가 시그널 키워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약 전쟁의 승부가 다시 한번 기울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한 달짜리 펜으로 판을 다시 흔드는데요. 경쟁사는 또 임상에서 밀렸고 주가가 하루 만에 엇갈렸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그널 키워드 일라이릴리 준비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일라이릴리 이름 참 예쁘지 않나요? 저는 약간 발음하기가 꽃, 좋아요. 네. 꽃 이름 있지 않나요? 그거 일라이 뭐 알린가? 그런가요? 꽃 이름 같아요. 꽃 이름. 저는 항상. 근데 여기 지금 아까 S&P 500 지도에 나온 것 중에 페이팔이 네. 5.81% 올랐거든요. 페이팔 빼고 가장 많이 오른 것 같네요. 여기 지금 표에 나타난 것 중에 여기가 3% 이상이 오르면 가장 밝은 초록색으로 지금 그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3% 넘는 것들이 가장 밝은색 초록색인데 그중에서 여기 페이팔이 5.81 올랐어요. 그거 빼고는 일라이릴리가 가장 많이 올랐네요. 4.86%. 자, 그 말고도 보면은 존슨앤존슨, 머크, 에브비, 암젠 다 올랐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하나 빼고는 다 플러스. 헬스케어 쪽 다 괜찮았죠? 네, 인것으로 대부분. 지금 나오네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외국 회사들은 안 들어 있거든요. 프랑스의 사노피라던가 이 지금 그 노보노디스크 덴마크에 네. 이런 회사들은 ADR로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표현을 안 되어 있지만 노보노디스크의 급락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네. 제가 아까 확인한 그 수치까지는 제가 봤을 때 16.66%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급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만 급락한 게 아니라 1년 내내 빠지다가 그 밑단을 또 깨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는 비만 치료제로 뜨기 이전 상태로 주가가 회귀해 버리는 지금 상황인데 일라이릴리는 역사적 신고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짜리가 드디어 나왔네요. 이 제파운드가 원래 임상에서부터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보다 위고비나 처음에 싹센다로 시작했죠. 네. 싹센다, 위고비 이거보다 감량 효과가 좋았어요. 임상에서부터. 근데 임상에서 그 효과가 좋았는데 시판을 하고 나서 가격을 더 낮게 책정을 했죠. 그러니까 감량 효과는 더 좋은데 가격이 더 싸버리니까 일라이릴리가 시장의 어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보노디스크의 점유율을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급락을 했죠. 거기다가 이제 또 무슨 싸움이냐? 이제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리는 게임인 거죠. 지금 제파운드는 일주일에 한 번 맞아야 됩니다. 네. 정맥 주사 제형이죠. 지금 우리가 뭐 경구용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정맥 주사형이에요. 그렇다고 막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막 그 긴 주사 바늘 아니고 예쁘게 볼펜 형태로 생겼어요. 펜 형태로. 그래서 그 펜 형태로 하나를 사가지고 주 1회를 맞고 버려야 돼요. 우리 막 그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더락 같은 데 보면은 갑자기 당뇨병 막 그 발작해가지고 그 바이알이라고 유리 거기다가 쑤셔가지고 맞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유리병 버리잖아요. 근데 이 지금 나온 건 뭐냐? 월 4회 맞을 수 있습니다. 펜 하나로요? 그러니까 펜 하나에 주 1회 분량이 4개가 담긴 게 나온 거죠. 이름이 퀵펜이네요. 퀵펜. 이게 나왔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의 펜으로 제파운드를 주 1회 용량을 4회 투여할 수 있으니 한 달 동안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편의성이 증대된 거죠. 그러네요. 편의성이 증대된 게 있고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카그리세마라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를 또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일라이릴리의 티르제파타이드. 그러니까 티르제파타이드는 제품명이 아니라 성분명이에요.
이 성분명 요거 티르제파타이드 비해서 감량 효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 못하는 바람에 노보노디스크는 완전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라일리는 어제 여러 가지가 겹친 거죠. 기본적으로 방어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해서 어느 정도 방어하는 능력 플러스 방어적인 능력만 발휘가 됐다면 저렇게까지는 못 올라요. 한 강보합이나 요 정도 나오겠죠. 네. 근데 저 정도로 5% 가까이 상승한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노보노디스크 그냥 경쟁사가 알아서 무너져주고 앞에서 임상에서 자기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새롭게 환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아이템이 또 나왔다. 이런 게 더해져가지고 5% 가까운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다른 것들 보시면은 머크나 암제는 1.2%,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에브비도 2%. 근데 그거에 한 2배 이상 되는 상승률이 나왔다는 건 방어적인 능력 이외에 성장의 모멘텀이 여기 더해진 거죠. 뭐 어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경쟁사의 악재, 뭐 퀵펜 영향까지 좀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일라이릴리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이야기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차트랑 뭐 여러 가지 뭐 컨센서스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PPT 좀 같이 볼까요, 네. 소장님? 네, 일라이릴리를 비롯해서 쭉 나온 거고, 네. 자, 일라이릴리는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 1,000달러가 넘는 지금 구간입니다. 이 작년 10월 달, 11월 달에 1,000달러를 돌파한 뒤에 1,1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1,000달러와 1,100달러, 100달러 사이에 작은 박스권을 형성한 상태에서 네. 한 3개월 행보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좋은 흐름이죠. 왜냐하면 이 박스권의 흐름이 그 전의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그 전에 8월 달부터 급등을 한 뒤에 고공에서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에너지가 약하면은 바로 밑으로 꺾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행보하고 있죠. 이거를 하나의 터널을 하나의 선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상승 후 행보거든요. 상승 후 행보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거꾸로 차트라고 거꾸로 돌려보시면 급락 후의 행보로 보일 거 아니에요? 뒤집어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 뒤집어 보면은 이제 그 밑에서 행보하고 있는 거를 그 구간만 보면은 이거 이제 주가 하락이 멈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전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죠. 급락 후에 행보하면 약한 거죠. 정말 농구공의 바람이 빵빵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던지면 탕 튕겨 오르죠. 네. 근데 농구공의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던지면 튕기지 않고 약간의 통통통거리다가 멈춰버려요. 그 통통통거리다가 멈추는 걸 보고 주가가 하방 지지력을 확보했으니 반등의 여지가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바람 빠진 농구공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반대로 뭐예요? 탱탱하게 튀어 올라가지고 지금 고공권에 있는 거예요. 추가 상승의 확률이 높고 그럼 이제 1,100달러를 돌파하면 새로운 구간이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것도 실적이 좋습니다. 일라이릴리도 17분기 동안 13분기에서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다. 굉장히 좋죠. 자, 그다음에 2월 4일 이번 달에 2025년도 4분기 실적 나왔잖아요. 17.91 빌리언 달러 매출액 이 컨센서스였는데 19.3 빌리언 달러 나와서 7.74%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EPS도 주당 6.96달러 예상이었는데 7.54달러 나오면서 8.33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출은 외형 성장이고 영업이익은 이 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형 성장과 내실을 같이 가져갔고 외형 성장은 17개 분기 동안 13개 분기에서 지속이 되고 있는 강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의견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1,100달러의 박스권 상단에 막혀있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주가 컨센서스는 이미 1,263.78달러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로부터도 25%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숫자 자체도 많습니다. 20개 의견이 있는데 17바이의 3홀드. 이 매수 의견이 압도적이어서 모더레이트 바이가 아니라 스트롱 바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증권사의 컨센서스는 일라일리의 초강세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 실적도 그거에 맞춰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이 그거에 맞춰서 주가의 흐름만 박스권 상단인 1,100달러를 돌파하면 1,200달러로 진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보이는 차트 그리고 외형과 내실을 두루 갖춘 실적의 스트롱바이 매수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과 섹터에 좀 시그널을 보내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라이릴리 워낙 좋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뭐 헬스케어나 바이오 쪽으로 좀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라이릴리는 무조건 ABL 바이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한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미친 듯이 날아갔잖아요. 네. 지분 투자라는 건 단순 어떤 MOU라든가 협력,
기술 이전 이거랑은 더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의 피를 나눠준 거죠. 살을 베어서 나눠준 거랑 똑같습니다. 일라일릴리가 유일하게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의 지분을 확보한 회사가 바로 ABL 바이오죠. 요즘에 우리가 재용이 형 하면서 또 밈에서 뭐 재용이 형이 빨리 타 시간 없어 이거 밈 돌잖아요. 네, 봤습니다.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인기가 부각되고 있으신 분이 계세요. ABL 바이오 회장님이죠. 친근하게 여러분들이 다 상훈이 형 부릅니다. 얼굴도 되게 그렇게 덕장같이 생기셨어요. 근데 그 상훈이 형의 주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일라일리가 지분 투자까지 했고 그다음에 이 BBB 셔틀이라는 기술을 사갔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뇌는 뇌혈관 장벽으로 쌓여 있고 거기에 또 이제 두꺼운 이 뼈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뚫고 들어가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을 치료하려면 ABL 바이오의 그 셔틀이 꼭 필요합니다. 뇌 안으로 약물을 전달해주는 그 배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왜 사갔냐? 일라일리는 지금 비만 치료제에서도 경쟁하고 있지만 또 뭐를 하고 있습니까? 도나네맙이라고 FDA 허가를 받은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BBB 셔틀 그 기술을 적용해서 네. 정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 그럼 이거는 노벨 의학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BBB 셔틀 기술이 탐나서 ABL 바이오의 지분까지 확보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시면 되고 노보노디스크와의 경쟁에서는 지금 한 발 앞서 나가는 것 같죠. 주가에서도 완벽하게 승리했고요. 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결국 뇌질환입니다.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ABL 바이오 어떤 기술을 접목한 뭔가 이 결과물이 나온다고 하면 ABL 바이오 상훈이 형의 주가도 급등하고 ABL 바이오 주가도 급등하지 않겠느냐. 요즘에 바이오가 조금 쉬고 있어요. 알테오젠이 에코프로한테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3,000당, 2,000당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가려면 바이오의 진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가 대부분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펩트론 이런 기술 수출 플랫폼을 갖춘 4대 천왕 있죠. 이 업체들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거기서 아마 ABL 바이오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알테오젠은 이제 저기로 간 사람이잖아요. 아시죠? 코스피로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안녕하고 가시면 네. ABL 바이오가 바이오의 최고 왕자를 먹습니다. 코스닥에서.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비만약 패권이 더 굳어지는 흐름인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ABL 바이오 시그널 좋게 받을 것 같다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기술주에서 돈이 빠지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 쪽으로 좀 이전을 하는 모습인데요. 성장보다는 현금 흐름을 선택한 시장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시그널 키워드 실물 경제 섹터 로테이션 짚어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두 가지 결이 있는데 네. 이미 AI 시대에 적응을 한 산업재 섹터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잖아요. 네. 그 질문이 바뀌었다고. 칩의 스펙에서 데이터 센터 땅을 확보했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물은 확보했어? 민원은 해결됐어? 기계는 있어? 이걸로 저희 바뀌었다고 했죠, 질문이.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였어요? 캐터필러, GE 버노바 이런 전력업체라든가 기계업체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캐터필러나 GE 버노바는 산업재로 분류가 되는데 산업재 섹터에서 이런 애들은 이미 AI의 어떤 쌍두마차처럼 가버렸어요. 마치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넣어도 될 정도의 파괴력으로. 그래서 캐터필러나 GE 버노바는 이미 산업재 섹터에서 두각을 나타냈고요. 네. AI가 묻어가지고. 근데 나머지 있죠. 기초 산업재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움직이려면 이제 전체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이제 조금 두들겨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필수 소비재죠.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신중해지면 필수 소비재에 주목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기술주는 막 지금도 보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왕자가 막. 독일의 SAP라는 그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클로드 코어라는 서비스가 나왔다고 해서 휘청거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의 발전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먹는 것은 여전하다는 거죠. 제가 데몰리션 영화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50년 뒤에도 타코벨 먹고 있다고. 네, 기억나네요. 피자원 먹고 있고. 그래서 필수 소비재에 이 지금 주목을 하시면서 네. 월마트나 코스트코가 강하고 요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지금 증권가,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말을 또 했더라고요. 월마트랑 코스트코로 쏠리는 건 있지만 월마트랑 코스트코는 장기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미 사실 가치가 비싼 거 아니냐 해서 주목하면서 지금 미국 증권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몬덜리지 인터내셔널이라던가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같은 덜 오른 음식료주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오레오 하면 몬델리지 인터내셔널이고요. 네. 코로나 맥주 만드는 회사가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필수 소비재 맥주를 만드는 회사라던가 지금 이런 과자 회사들 있죠. 요런 쪽이 월마트나 코스트코에 비해서 좀 가치가 낮게 평가돼 있으니 요런 필수 소비재 쪽으로 움직이는 신중한 어떤 수급의 변화가 있으면 조금 더 저평가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산업재 섹터는 이미 움직였고 필수 소비재 쪽으로도 좀 수급이 강하게 나올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월마트가 특히 어제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월마트도 차트랑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월마트도 사실은 필수 소비재 섹터로 분류가 되어 있고 방어적인 능력은 있지만 여러분들 월마트가 나스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미 IT 기업으로 분류가 돼서 어떻게 보면 저쪽으로 가버린 거죠. 네. 캐터필러, GE 버노바, 이 월마트 이런 업체들은 다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요쪽에 있었는데 좀 색깔이 변해가지고 저쪽으로 전향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막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나 몬데레이즈 인터내셔널 약간 뭐 눈치를 보고 야 너네 색깔 전향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 월마트가 왜 그러냐면 코스트코보다 상승률이 최근에 좋았던 이유가 1년 사이에 이 AI를 굉장히 활용을 잘해서 AI에서 빅데이터로 요 마케팅을 해가지고 월마트의 상품을 소개해서 젊은 젠지 세대들이 월마트 거를 많이 구입하러 갔어요. 그래서 월마트가 AI 시대에 이 적응을 코스트코보다 잘했다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월마트는 장기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135달러를 고점 추세선의 어떤 그 벽으로 지금 하면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또 밑에 51선 근처에 지금 그 저기를 하고 있네요. 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하고 200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0하고 201선이 진하게 그려져 있어요. 21선이 굉장히 옅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51선 근처에만 오면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지금 패턴이 보이죠. 2025년도 말부터 51선 근처에만 오면 매수 기회입니다. 지금 월마트가 51선 근처에 또 왔다는 것이고요. 자, 월마트는 111보다 더 대단해요. 월마트는 17개 분기 중에 무려 올킬입니다. 그러네요. 17개 분기 모두 증권사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2월 19일 날 가장 최근에 또 2026년도 4분기 이 미국은 종목마다 다 틀리죠. 아까 111는 2025년도 4분기였어요. 회계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얘는 벌써 2026년도 4분기 실적입니다. 이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189.18 빌리언 달러가 예상 매출액이었는데 190.7 빌리언 달러. 이번에 좀 아슬아슬했네요. 0.80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네. EPS도 주당 0.73 예상이었는데 0.74로 1.37% 예상치 상회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거의 도달된 상태거든요. 사실 지금 주가가 아까 126.42 정도인데 최고가가 135달러를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목표 주가가 138.3이에요. 얼마 남지가 않은 상태고 자 이건 112보다 더 심하네요. 29개 의견 중에 무려 27개의 바이를 올려놓으면서 스트롱 바이가 또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으로 딱 한마디만 종목명만 네, 말씀해 우리나라도 주시죠. 월마트니까 이마트. 네, 사실 알겠습니다. 이마트가 월마트랑 마트자는 똑같고 앞에만 틀렸는데 왜 못 가냐 주가가 이랬는데 요즘에 신세계랑 이마트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알겠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소비 둔화 속에 좀 필수품 집중 소비로 강화가 되면서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데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그널 받을 종목으로 이마트로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탁기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굉장히 좀 예리한 그런 투자 인사이트를 준비하셨다고요. 어떤 예. 언론사에서 오늘은 오늘은 이제 그 CLS에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홍콩을 베이스로 한 이제 그 증권사죠. 증권사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을 얘기하면서 당연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면 이제 세계 3강 아닙니까? 그래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마이크론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말한 게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종목에는 SK 하이닉스랑 이제 그 삼성전자니까 네.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자세한 그런 이슈들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주인공이라는 건데 뭐 어쨌든지 간에 계속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메모리 분야의 초과 수요가 여전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CLS에는 초과 수요가 최소 27년까지는 유지된다. 그 말은 뭐냐? 그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반응을 하면서 대응하기는 28년이 돼야지 그나마 가능할 거다라는 게 CLS의 어떤 입장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28년도 사실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얘기하는 전망은 현재 AI가 생기는 어떤 생태계에서 필요한 어떤 수요 아닙니까?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AI가 전방위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파고들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가 바로 엔비디아의 칩과 메모리 HBM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보다도 3년 지나면 2년 지나면 더 많은 칩과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28년에도 사실은 이제 초과 수요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그러니까 케이펙스에 얼마만큼의 돈을 쓰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상당히 유의미하게 늘고 있는 중인가요? 예. 현재로서 이제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이제 25년에 이제 전년 대비 70% 증가했고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재 1월 달 기준으로 해서 빅테크 4곳에서 26년에 지출할 KPX를 갖다 다 합쳐봤더니 25년도 이맘때는 4천억 달러였고 네. 26년 이맘때는 6,600억 달러니까 엄청난 숫자의 어떤 폭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엔비디아의 칩을 사거나 그다음에 HBM 사거나 여기다 대부분 투자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어떤 전망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치면 거의 900조 원이 넘는 돈이죠. 그걸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이 두 가지 종목입니다. 그럼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삼성전자 전망을 좀 어떻게 봤을지가 궁금한데 제가 살짝 보니까 이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측에다가 한 단계 낮은 투자 의견을 줬더라고요. 예, 그 CLS에는 이제 제가 예전에도 이 코너 설명드려서 똑같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메모리 3, 4조에서 최선호주는 이제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등급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나눈 전망을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렇게 나눈 이유가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수율이 원C를 기준으로 이제 HBM을 갖다 공급을 하는데 그 수율이 원C에서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은 저랑 동일한 입장으로 이제 CLS에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저와 다른 입장 중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엔비디아에서 HBM4를 갖다 납품하는 비중을 본다면 네. 삼성전자가 한 20% 중간 단계 20%고 그 레인지를 보면은 15에서 이제 30까지.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한 20% 정도 납품할 수 있다라고 이제 CLS가 비중을 받고 마이크론도 20%. 그러면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이제 제가 보는 전망보다 낮아야 되는데 그쵸. CLS에는 SK하이닉스 비중이 55%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한 예전 말씀드린 15에서 한 10%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원C의 수율이 50% 미만이라고 보고 원C의 수율 50%지만 거기에서 실제 패키징하면 또 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패키징을 해서 완제품까지 고려한다면 삼성전자 HBM4의 수율은 50% 미만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면 삼성전자가 원래 원C를 갖다 배정한 웨이퍼의 전체 웨이퍼에서 원C를 강화할 웨이퍼의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에 이제 CLSA가 광고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래 더 많은 HBM을 납품하고 싶어도 10%밖에 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그 엔비디아 납품하는 그 마켓슈어가 20% 넘기는 힘들다. 그래서 저는 15에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SK하이닉스의 마켓쉐어에 대해서 이 대표님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를 메모리주의 최선호주로 뽑았었죠. 이유가 뭘까요? 예. 결국 뭐 CLS가 이 리포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CLSA가 HBM4에서 가장 먼저 샘플을 갖다 엔비디아 공급을 했고 작년 3월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은 뭐 작년 11월. 그래서 이미 양산이
돼서 납품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뭐 스스로가 이제 설 연휴 전에 이제 세계 최초로 H4를 납품했다고 얘기했지만 삼성전자 스스로의 어떤 입장인 것이 여러 가지 측면 봤을 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분야도 사실은 CLSA가 그대로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여전히 엔비디아에 있어서는 강자로서 1등 기업을 유지하겠다라는 것은 유지하겠다. 그래서 최선호주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SK하이닉스다라는 입장을 CLSA가 유지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 어제 이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자사 행사에서 막대하게 이제 AI 관련 메모리 칩 생산을 늘리겠다 예고를 던졌는데 또 한편으로는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게 막대한 좀 KPX 적자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걸 스스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위험성은 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반도체라는 게 참 특이하면서도 이제 그 어려운 종목 중 하나가 뭐냐면 그 가격의 급등락이 너무나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그쵸. 뭐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그거를 사실은 불과 23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8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걸 고스란히 이제 깨달으면서 아팠던 최태원 회장이 이번에 우리가 엄청난 숫자의 어떤 영업이익을 최태원 회장이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1,000억 달러라고 1,000억 달러 귀에 꽂히긴 하지만 사실은 증권사의 이제 그 전망으로 보면 보수적이죠. 왜냐하면 1,000억 달러 하면 145조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170조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이지만 동시에 또한 아까 말씀드린 22년도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000억 달러의 어떤 영업이익을 갖다 기대하지만 잘못하가는 1,000억 달러 손실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투자가 자칫하면은 좀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라든지 또는 이런 수율 변동 같은 점에 특히나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메모리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이슈 어떤 인사이트, 어떤 언론사에서 찾아오셨을까요? 예.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YTD가 세계 유수 증시에서 1등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그쵸? FTA에서 월스트저널까지 코스피 자체에서 분석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들여다볼 대목이 있어서 오늘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그냥 딱 듣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어 보이는데 이 헤드라인이 좀 살짝 거슬리네요. 삼성 하이닉스가 절반, 한국 시장의 함정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보자면요. 한마디로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불편할 만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장의 허점을 정확하게 건드리는 이야기라면서요. 예. 우리 시장의 이제 약점이라 할 수 있는 게 너무 반도체 비중이 높다.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가 업황이 내려가면 코스피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어떤 취약점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걸 갖다가 월스트저널도 그런 맥락을 쓰진 않았고 월스트저널이 이제 미국 독자들을 갖다 위한 신문이기 때문에 미국 독자들이 월스트저널의 기사를 보고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내용을 당연히 담았겠죠. 그래서 월스트저널의 이제 기사를 하나하나 차분하게 훑어보면은 전체적으로 YTD는 아주 좋은데 S&P 500보다 MSCI 한국, MSCI 대만, MSCI 일본이 S&P 500보다 월등히 높다. 특별히 이제 한국이 MSCI 지수가 월등히 높죠. 그중에서 MSCI 코리아의 반도체 비중이 50% 상회한다. 뭐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죠. 예, 시총에서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SK하이닉스, 얼마 전까지는 시총 3위가 그 삼성전자 우였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이제 아틀라스를 갖다가 이제 약진하면서 삼성전자 3등이 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상위 중에 4곳 중에 3곳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MSCI 코리아에서 반도체 비중이 50% 상회한다는 점은 그 월스트저널에 지목을 하면서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 투자가들이 한국에다 투자한다면 MSCI 지수에 투자하는 셈이 되는데 미국 전체의 그 지수를 갖다 견인한 것이 결국 AI 아닙니까? AI를 갖다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투자 다변화를 위해서 한국에 투자한다면 똑같은 AI에 또 한 번 투자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월스트저널이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투자를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한국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 너무 AI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아니 그러면 대만은요? 대만은 더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TSMC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만의 가까운 지수는 TSMC 지수라고 보면 되는데 그 정도 TSMC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TSMC를 갖다가 그 투자하는 것이 MSCI 대만 지수 투자하는 것이 TSMC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대만이 그 미국 투자가들이 MSCI 대만에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 그 TSMC는 그 ADR로 이제 이미 그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그런 일은 좀 적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집니다. 다만 MSCI 일본을 갖다 투자한다면 네. 일본은 이제
반도체도 있긴 하지만 완성차도 있고 금융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됐기 때문에 뭔가 포트폴리오 다변화하는 측면에서는 MSC에 일본에 투자한 것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이 월스저널의 이제 시각입니다. 뭐 일본 이야기가 나오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요. 자, 그렇다면 파이낸셜 타임스도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의 최근 질주를 깊이 있게 다뤘다고요? 예, FT 역시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가 엄청난 이제 그 상승 거듭하고 있으니까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할 문제는 무엇이냐? 네. 그 FTD는 당연히 반도체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갔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은 무엇이냐? 그 실질적으로 FT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 증시의 약진은 유동성이 기여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유동성이요? 예,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엄청난 많은 이제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그 FT가 얘기한 것은 개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직접 투자한 것은 약 6조 원. 그다음에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한 것은 13조 원입니다. 합치면 20조 원의 엄청난 규모가 유동성이 우리나라 증시에 빨려들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약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라고 이제 FT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좀 개인들이 마구 좀 열광하는 이유가 정부 정책에 있다 이런 말을 좀 덧붙였다고 하는데 어떤 정부 정책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 정부 정책이라면 우리가 눈이 다 아는 바인데 그걸 갖다 FT가 역시 적절하게 이제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상법 380조 3항을 개정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주주 친화적인 주주가 실제적으로 말로만이 아니고 주주가 이제 주식회사의 주인이 아닙니까? 주식회사의 주인을 갖다가 제대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법적 토대가 380에서 3항입니다. 이것이 개정되면서 한국 증시가 한 번 더 약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FT가 썼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네.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외국에 있던 자금을 갖다 한국으로 빨아들이기 위해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서학개미를 갖다가 투자 수익 갖다가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갈 때 세액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썼고 또 다른 중요한 대목이 부동산을 갖다가 억누르면서 네. 부동산 자금을 갖다가 억누르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증시밖에 없죠. 은행에다 투자했다는 은행의 이자율이 3% 4%인데 거기서 만약에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떼고 나면은 1.5% 2%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스럽게 국내 증시로 유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정책을 갖다가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행하면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ETF를 포함하면 거의 20조 원에 대한 자금이 올해만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갖다가 FT가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꼬집을 만한 지점이 있다고요. 투기적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예, 사실 ETF는 투기자라고 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FT가 지목한 대목이 뭐냐면 단순한 ETF가 아니고 ETF의 레버리지 그러니까 똑같은 만약에 1%라면 1%를 내가 이제 고스란히 수익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2배, 레버리지는 2배죠. 이런 것으로 개인 투자를 너무나 많이 그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좀 건전하지 않다, 투기적이다라는 것을 FT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적어도 우리가 반도체만 본다면 코스피만 본다면 올해도 사실은 성장세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투기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투기적이지만 동시에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네.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자산의 20%는 완전 현금을 갖고 있다고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 갑자기 미국에서 불어난 한파 때문에 지수가 급락할 수 있거든요. 이때 급락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20%의 금액을 갖다 투자한다면 우리의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꼭 20%는 여유분으로 제공해 놓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명 한국 증시에서 유동성은 이 장점이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섹터가 반도체 쪽에 쏠려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이를 대비해서 반드시 20%의 자금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시라는 점 대표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밤사이에 전해진 외신들의 인사이트 저희가 담백하게 한번 뽑아내봤고요. 좋은 말씀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주요 뉴스 중에서 시장과 관련된 기사들 또 4가지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또 보시죠. 어제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되긴 했는데 국힘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딱히 이렇게 뭐 설득력이 없어서요.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유력하다고 좀 기사에도 좀 돼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오늘 통과시킬 수도 있고 뭐 오늘부터 30일까지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통과시킬 수도 있고 조금 뭐랄까요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좀 모양을 좀 만들어서 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뭐 하루 이틀 정도 협상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고 해서 뭐 일단 오늘 통과 유력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번 주 안에 통과될 거는 뭐 분명하다. 결국 3차 상법 개정안은 이제 통과는 이제 목전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1차 이사 충실 의무부터 시작해서 2차 그리고 거쳐서 3차 이번에 자선 소가 의무화까지 이렇게 상법 개정안이 이제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사실상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사실은 작년 6월에 이재명 정부 출범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은 계속 나왔던 건데 한 20년 이상 계속 됐죠. 근데 사실 안 됐죠.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집권당이 민주당이든 아니든 간에 떠나서 이걸 했을 경우에 시장에 미칠 여파가 크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장이 워낙 박스피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등 하여간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았죠. 사실 이게 실질적인 디스카운트 이유였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는 사실 이거를 모두 뭉뚱그려서 그동안에 계속 지지부진했던 거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고 법안이 이미 다 나와 있었죠. 민주당 내에서. 그다음에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바로 하나하나씩 좀 추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작년에 우리 시장이 3천을 넘고 4천을 넘고 올해 들어서 5천을 넘고 좀 6천에 육박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동력은 대한민국 시장이 바뀌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징표가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기사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핵심 내용은 새로 사는 것들은 1년 내 소가, 그다음에 기존 보유주들은 1.6개월, 1.6년, 1.5년 그러니까 1년 6개월 안에 소각이고 해외 투자자들 관련된 부분들, 외국인 지분 제한이 걸린 기업들은 3년 내 소각 이런 개념인데요. 사실상 3년 내라는 것도 편의를 봐준 것뿐이지 외국인 주주들이 자사주 소각하는 거를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것도 3년까지 가고 말고 할 것도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 표 하나 첨부해서 보시면 자사주 소각이라는 거는 시장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이제 밸류를 평가를 할 때 분모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EPS가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기본적인 거. 이를테면 어떤 회사가 성장 동력이 좀 약해져도 갖고 있던 그 발행 물량,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을 계속 줄여가면 EPS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대표적인 게 애플이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좀 주가를 이렇게 좀 지지하는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시대에 들어섰다, 이제 들어서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2025년 2년 연속 지금 주식시장에 공급되는 이 주식 물량이 줄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인 거죠. 아시겠지만 IPO도 지나치게 많고 IPO가 과하게 많다 보니까 상장이 돼서는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돼서 투자자들 손실도 많이 보게 되고 거기다가 걸핏하면 CB 발행하고 BW 발행하고 유상증자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잘 된 기업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잘못된 기업들은 사실 더 많죠. 사실 이제 주주들의 어떤 그런 권리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우리가 무슨 상관 있어? 우리는 상장사고 회사가 사는 게 중요하지. 사실 이런 명목하에 개인 주주들,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이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주주 권익 이런 것들은 사실 완전히 깡그리 무시되었던 게 사실 우리의 시장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좀 상법 개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바뀌어 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데일리 기사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어디가 이제 좋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좀 담아내고 있고요. 새로운 얘기는 없습니다. 지주사, 뭐 금융사, 그다음에 제조업체 중에서 지주사 오너의 그 지배력이 강한 기업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기업들이 특히 이제 자사주 가지고 좀 뭐 좋은 방향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활용을 해왔죠. 그것 때문에 사실 상법 개정안이 이제 추진되게 된 이유 중에도 하나긴 합니다만 그런 회사들 쭉 어떤 기업들인지 쭉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놨습니다. 제가 뭐 그 회사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애들이 좀 그렇구나 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이든 신문이든 통해서 이 기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 사실 많이 오른 기업들도 있고요. 근데 들어가서 종목들 보시면요. 저런 기업도 있었네 하시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동안에 이런 해당이 되면서도 주가가 별로 안 올랐던 그런 소외주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참고하셔서 종목 선정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도 사실 주주환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벚꽃 있죠? 색깔 되게 예쁘네요. 벚꽃 따라 우선 갈까 제목도 잘 뽑았습니다. 우선주 얘기입니다. 원래는 우선주, 그러니까 배당 우선주 얘기하면 보통 이제 배당 때문에 고배당 때문에 연말에 되게 그동안에 사실은 연말쯤 되면 이제 우선주 투자하자 뭐 이런 얘기 저도 좀 숱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지금은 기업들이 상장사들이 배당을 12월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2월에서 4월 즉 3월 주총을 전후로 해서들 많이 합니다. 이게 많이 분산돼서 연말에만 배당하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좀 드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2월, 4월 이제 당장 다음 달이 이제 3월 주총 이제 가장 주총이 몰려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벚꽃 배당 이게 기대감이 크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일단 우선주 20개로 편성된 코스피 우선주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14%가 이달 들어서 올라서요. 코스피 상승률 11%를 좀 웃돕니다. 이번 달에도 코스피 상당히 좀 좋은데 코스피보다도 좀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선주가 좋은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이데일리가 분석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배당 기준일이 분산돼 있어서 이제는 2월에서 4월에 걸쳐서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보통주가 요즘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선주랑 괴리가 커지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현대차도 그렇고 이렇게 벌어진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펀더멘털도 좋고 본주들이 세게 먼저 갔던 종목들은 우선주랑 괴리가 벌어져 있으니까 우선주가 키 맞추기 할 거다. 이 기대감 두 번째가 있겠고 세 번째는 이 고배당 기업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우선주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배당수도 분리과세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세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우선주가 관심을 좀 받고 있다 얘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 정도 우선주 지수가 올랐는데 물론 우선 중에서 많이 오르는 종목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봤을 때 좀 별로 안 오르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순환매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는 사실 다 순환매이기 때문에 이 순환매 중에서 혹시 뭐 한번 타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동안 좀 덜 올랐는데 이번 이 벚꽃 배당 시즌 앞두고 좀 이런 좀 관심이 있을 만한 종목들 이 안에 기사에 들어가서 좀 보시면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앞서 이 첫 번째 기사와 함께 이 주주환원과 관련된 종목들 사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리 시장에서 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은근슬쩍 계속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얘기 좀 또 이렇게 별도로 또 오랜만에 좀 해볼까요? 자, 표 한번 보시죠.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 순입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박스 씌워놨죠. 삼성전자 14위입니다. 보시면 뭐 엔비디아,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기라성 같은 빅테크들 쫙 있고요. 뭐 아람코, 뭐 테슬라, 벅시아서웨이 등등등. 여기에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14위 올라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사실은 참 가슴이 조금 벅차죠. 우리나라 기업이 마치 우리가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쇼트랙에서 금메달을 딴 것 같은 느낌에 좀 줍니다. 근데 이거 이제 시가총액이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삼성전자 8,9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분위기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1조 달러 이 벽을 돌파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또 전례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아직은 좀 거리가 좀 있긴 한데 SK하이닉스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1년 전만 해도 글로벌 100위 안에도 못 들었는데 지금 2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정말 이렇게 계속 간다 그러면
10위권 안에 들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 이익을 생각을 하면 이 시가총액은 너무 아쉬운 겁니다. 아마 기사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영업이익이 300조 전후가 되면서 글로벌 탑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까지 사실은 좀 나왔거든요. 지금 이 구조로 간다는 전제 하에서긴 합니다만. 그러면은 뭐 사실은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아니 전 세계에서 이익을 제일 많이 내는 회사니까 시가총액도 넘버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놈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뭔지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여타 뭐 조선이든 뭐 방산이든 전력이든 지금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많은 회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글로벌하게 다른 피어 그룹들, 이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사실은 상당히 저평가 여전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리는 뭐 상법 개정안, 뭐 배당수 분리과 등등등 이런 자본시장 제도 개선 이런 것들 뭐 왜 하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밖에 나가서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 안에 1조 달러 이 시총을 좀 돌파하고 이 순위에서도 좀 더 위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해보죠. 6,000피 코앞인데 개미 홀로 코스피 굿보스. 이 계속 가네요. 개미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그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가요. 어제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 2배. 이게 가장 대표적이죠. 이게 기관이 520억, 외국인이 216억 순매도했는데 개인만 734억 홀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 물론 뒤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5,900선 넘어가면서 사상 최고치 또 경신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개인 투자들은 곱버스 투자에 더 집중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난 9일부터 어제까지만 놓고 보면 이 곱버스 2배짜리 이 상품의 ETF 상품에 개인들 자금이 거의 5천억 원이 들어왔더군요.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팔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내 증권사들 지금 뭐 아마 여러분들도 리포트 계속 열심히 보시겠습니다만은 코스피 상당 계속 올리고 있죠. 지금 이제 7천은 여러 증권사들에서 나왔고요. 8천까지 나온 증권사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 고퍼스 투자는 더 손실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어쨌든 글쎄요, 사실 뭐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해지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고요. 뭐 전체 포트폴리오의 뭐 대부분을 고퍼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건 특히 드물겠죠. 대부분은 아마 일부 자기 포트폴리오에 뭐 10%나 5%나 이렇게 뭐 일부 일을 할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이 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 이 부분도 사실 투자는 뭐 개인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비중만 그렇게 크게 안 가져가시간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땐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투자자분들의 부를 뭔가 늘릴 수 있는 그런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선별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M7 기업들 중에서 순이익이 높고 성장성이 되게 높지만은 정체가 되고 있다. 이 뜻은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버퍼나 아니면은 향후 뭔가 추가적인 성장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버퍼가 계속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저희 AB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 연준은 계속해서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를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물가와 같은 경우도 관세와 관련돼서 뭐 일회성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에 예상치보다 좀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은 그 높아졌다고 해서 그게 뭔가 많이 뭔가 스파이크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게 관리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보다 오히려 더 고용 시장을 저희가 더 중시를 하고 있고 연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보다는 이 고용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앞으로도 연준이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아마도 이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연준이 지금 현재 이제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한두 번 정도 인하할 것으로 나타나는데 저희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의 정책이 이제 한국 시장에 어떻게 미칠 것이냐를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이 통화 정책 부분에 대한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주식 시장을 봤을 때 이 연준의 정책이 오히려 통화 정책 부분보다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은 이 불확실성에 대응을 해서 긍정적이 갈 수도 있고 부정적이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불확실성이 하나의 주식 시장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연준의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 뭐 인사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한국 시장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뭐 긍정적인 부분을 갈 것인지 부정적인 부분을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미국 시장으로 보면은 이 시장이 뭔가 어쨌든 간에 금리가 완화된다. 금리가 아니면 통화 정책이 완화해서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차입이 많은 기업들이 우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입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차입에 대한 뭔가 비용이 계속 나가는데 이거에 이제 뭐 차입 비용이 뭐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특히나 이런 그 중소형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부담이 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통화 정책 완화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정크랠리 혹은 이 소형주들이 뭔가 차입이 비용이 낮아져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보다 전반적인 소비재 섹터나 아니면은 뭐 금융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부분이 다양한 업종에 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는 뭐 금리 완화가 전반적인 금융시장, 그 미국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액티브 투자가 중요하다. 그 액티브 투자가 결국에는 미국 시장 내에서 분산을 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액티브가 분산에 좀 효율적인지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 패시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같은 경우는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지수의 이제 비중이 소수 종목의 비중이 높아져 있으면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환경에서는 액티브 투자를 통한 뭔가 분산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 우량성 팩터가 굉장히 수익이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가 봤을 때 사실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이고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금리 인하가 오고 뭔가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은 여전히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경기가 현재 뭔가 가속화되는 국면이 아니라 둔화되는 국면이고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우려하고 있는 점은 투자자들이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일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이 펀더멘털 중심 그리고 특히나 이 우량성에 대한 중점이 다시 맞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까 그 자료에서 보셨던 것처럼 작년에 우량성의 부진이 역대 거의 한 30년 동안 굉장히 극단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정상화가 있을 때에는 액티브 전략 중에서도 다양한 업종에서 이 우량성이 높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액티브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 부분이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 하실 부분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많이 와닿지 않을 부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주식 투자를 하시면은 지금 현재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땐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투자자분들의 부를 뭔가 늘릴 수 있는 그런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선별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M7 기업들 중에서 순이익이 높고 성장성이 되게 높지만은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정체가 되고 있다. 이 뜻은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버퍼나 아니면은 향후 뭔가 추가적인 성장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할 수 있는 버퍼가 계속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으로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과연 이 모든 기업들이 굉장히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성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에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기업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이나 잉여 현금을 창출을 해서 또 미래에 뭐 AI 이후에 뭔가 있는 성장 동력에 참여를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기업, 지출을 많이 했는데 이익이 줄어드는 기업은 이런 버퍼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뭔가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버퍼도 줄어들 것이고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좀 패자가 될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선별성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밸류에이션 하나만 가지고 뭔가 평가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 시장 자체가 역사적 대비해서 비싼 것도 맞고 다른 시장 대비해서 뭔가 어떤 특정 뭐 퍼 배수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싼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 고평가다라고 했을 때 처음으로 드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버블입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IT 버블과 그럼 저희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IT 버블 때 생각해 보시면은 그 IT 버블을 이끌었던 기업들은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들이었는데 그 기업들은 우량성 혹은 이 현금 흐름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들이는 돈은 없는데 이 미래 산업에 대해서 차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그런 기업들이었던 반면에 지금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막대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우량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고평가가 버블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이런 그 뭔가 이 M7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갈려지고 다른 업종에서도 이익 성장의 갭이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이 M7 기업이 제공하는 이익의 비슷한 수준을 제공하는 헬스케어업이 있네. 근데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면은 상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어쨌든 AI 관련 기업에 선별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AI가 뭔가 파괴적인 혁신을 갖고 올 것이다라는 데서는 전혀 뭐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수년간 혹은 뭐 수십 년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뭔가 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거는 AI라는 이제 파괴적 혁신 기술을 과거를 빗대어 봤을 때 인터넷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기존에도 뭔가 이런 컨셉이 잡혀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중점을 봐야 되는 상용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AI를 구축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기술을 뭔가 제공하는 기업들이 좋았다면은 앞으로는 이게 상용화가 될 것인데 그 상용화를 어떻게 잘 반영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될 것인지를 뽑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용화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전 업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것 중 하나가 가장 빠른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게 헬스케어 같은 기업, 업종들. 왜냐하면은 굉장히 직관적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는데 AI를 사용해서 비용을 줄이거나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니면은 뭐 폐암 환자의 그 폐암 부분을 진단하는데 과연 의사가 잘할 것인가 아니면은 AI가 잘할 것인가 그리고 로봇 수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서 이제 투자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로보틱스가 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 기업인가 그 변화를 시키는데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돈을 실제로 벌 수 있는 기업인가 만약에 그런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적인 예로 기술이 있지만 그거를 뭐 무료 배포를 해가지고 돈을 못 버는 기업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특정 테마나 이 업종을 찝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기존보다는 거의 뭐 모든 부분에서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뭐 절대 수익률을 예측해서 발언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서 하지만 저희는 펀더멘털 투자자이기 때문에 사실 결국의 지수나 아니면 기업의 성과는 이 펀더멘털 성과에 따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뭐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미국이나 아니면 선진국과 신흥국의 기업들의 예상되는 뭔가 EPS 성장률이라는 걸 보면은 미국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뭐 두 자릿수의 뭐 이런 EPS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시장이 약간 부진하는 것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뭔가 코어 자산으로 들고 가기에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도 분산을 생각을 했을 때 과거 대비해서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아시아 신흥국 이런 국가들의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특히 뭐 예를 들어 중국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전반적인 지수의 펀더멘털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업종이나 기업별로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이든 선진국이든 앞으로 1, 2년 동안 뭔가 큰 시장의 쇼크가 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지만은 이제 성과를 놓고 봤을 때 그 안에서도 기업별이나 업종별 차이가 많이 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그 신흥국이나 선진국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이면은 가장 좀 심플한 방법 중에 하나가 달러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신흥국은 뭐 개별 기업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달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달러가 강세로 가면 신흥국은 약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로 가면 신흥국은 강세로 가는데 그 부분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달러의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지만은 저희가 이제 다른 자산군 전문가랑 얘기해 봤을 때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게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사실 단기간에 예측하는 거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여러 가지 거시경제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달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보면은 물론 지난 1, 2년보다는 달러가 좀 약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절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달러가 굉장히 큰 강세로 가 있었기 때문에 달러가 일부 좀 약세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시장이 생각하는 연준의 뭐 독립성 우려나 아니면 달러와의 기축통화 우려 이런 게 불거져서 갑자기 달러가 무너지거나 그런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수준의 달러가 뭔가 크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뭐 트럼프 정부의 이런 뭔가 달러 중심 이런 정책이 달러 강세에 영향을 주더라도 이게 완만하게 달러 강세로 가면 같이 뭔가 스파이크가 될 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그 현재 달러의 방향성을 가지고 뭔가 주식 투자에 배분을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유효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됐던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글로벌 변수 속에서 잘 버텨줄 수 있을지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개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도로가 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평소보다 더 여유 있고 안전한 출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